새벽 5시입니다. 사방은 아직 캄캄하고 궐 안에는 정막만이 흐르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숨죽인 목소리로 기침하시라며 아침을 알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늘 소화불량과 두통을 달고 살았던 사람, 바로 조선시대 왕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궁궐에서의 삶이라 하면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천국 같은 생활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의 진짜 일상은 겉보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드라마가 보여주지 않은 조선 왕비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간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전국에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령을 내리면 양반집에서는 처녀의 사주와 집안 내력을 적은 단자를 조정에 바쳐야 했어요.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을 거치며 왕실 어른들 앞에서 밥 먹는 예절부터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조선은 유교 국가이니 당연히 인품을 먼저 보았을 거라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며느리인 세자빈을 고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세자빈은 부덕도 중요하지만 자세 또한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된다. 외모도 중요하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삼간택에 뽑히게 되면 어린 신부는 별궁에 머물며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왕실의 법도와 예절을 배웠습니다. 가래를 올리는 과정도 무척이나 복잡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나 걸리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무서운 궁궐에 들어왔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왕비를 위한 정치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간섭할까봐 그를 가르치는 것조차 꺼렸어요. 세종대왕조차 두 번째 며느리 봉씨에게 열녀전을 가르치려다 며느리가 책을 던지며 반발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에게 문자를 가르쳐 정치에 간섭하는 문을 열 필요가 없다. 그렇게 교육을 그만뒀어요. 대신 그녀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과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왕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읒 어른께 문안을 드린 후 궁궐의 수많은 여인들을 통솔해야 했어요. 때로는 엄격한 형벌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읒 어른을 모시고 매년 돌아오는 정월 초하루, 동지, 탄신일 등 크고 작은 내전의 잔치를 주관했어요. 게다가 왕이 밭을 가는 친경례를 하듯 왕비도 궁궐에 뽕나무를 심고 직접 누에를 치는 친잡례를 통해 백성들에게 길쌈의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 의례가 있는 날이면 왕비는 적이라는 무거운 대례복을 입었어요. 분홍 저고리에 송화색 저고리를 겹쳐 입고 회장 저고리에 중단을 입고 전행후 치마를 두른 뒤에야 꿩 무늬가 화려하게 수놓아진 짙은 청색의 저궤를 걸쳤습니다. 허리에는 옥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엄청난 무게의 가채인 대수를 올린 채 손에는 귤을 들어야 했어요. 이 화려하고 겹겹이 짓누르는 무거운 옷은 어쩌면 왕비라는 자리가 견뎌야 했던 삶의 무게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왕과 왕비는 따로 생활했지만 밥상만큼은 왕실의 모든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의 아침은 새벽 7시 무렵 가벼운 초조반상으로 시작됐어요. 타락죽이나 잣죽, 차조미음 같은 부드러운 유동식으로 밤새 비어있던 속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정식 수라상이 들어왔어요. 왕 앞에는 무려 3개의 상이 놓였습니다. 커다란 둥근 상인 대원반, 그 옆에 곁반, 그리고 책상반까지 놓여야 비로소 하나의 수라상이 완성됐어요. 하얀 쌀밥과 붉은 팥밥 2가지가 올라갔고 무려 12가지 반찬이 오르는 12첩 반상이었습니다. 책상반 위에는 화로가 놓였고
전골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근데 이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차려져 있어도 왕은 섣불리 수저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기미삼궁이 먼저 반찬을 하나하나 삼켜 독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첫 숟가락을 뜰 수 있었거든요. 화려해 보이지만 늘 목숨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군주의 무거운 아침이었어요. 왕비의 수라상은 왕의 것보다 조금 간소했지만 부드럽고 정제된 상차림이었습니다. 떡과 과일, 약탕이 올랐고 음양오행의 조화를 맞춘 아름다운 색감의 음식들이 상을 채웠어요. 왕비의 건강은 곧 튼튼한 후사를 낳아 국운을 잇는 일이었기에 회복을 돕는 잡죽이나 대추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국화차와 오미자차 같은 맞춤형 보양식이 자주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가장 비쌌던 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조대왕 시절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 때 가장 돈이 많이 든 음식은 으리으리한 고기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달콤한 약과였어요. 당시 약과를 만드는 데만 30냥, 지금 돈으로 무려 210만 원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귀한 꿀을 듬뿍 넣고 끓는 참기름에 튀겨내야 했으니 기름값이 금값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 비싼 약과를 아낌없이 상에 올렸을 정조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사극에서 왕과 왕비가 한 방에서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의 궁궐은 달랐어요. 조선 초기를 지나면서 내외법이 엄격해졌고 왕과 왕비는 강령전과 교태전이라는 완전히 분리된 건멸에서 따로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병이 나도 왕비가 곁에서 음식을 직접 챙겨 먹이는 일조차 역사 기록에 드물게 남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뒤편 후미진 곳에는 후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뒤후자를 써서 후궁이라 불렀어요. 이곳은 참으로 외롭고 서늘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드는 여인이 생겨나면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궁들이 먼저 임신이라도 하면 그 불안감은 극에 달했어요. 왕비의 가장 큰 임무는 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종의 세자빈이었던 봉씨는 후궁이 아이를 베자 이렇게 소리쳐 울었습니다. 나는 쫓겨날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벽에 구멍을 뚫고 남편을 엿보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보였어요. 이런 지독한 스트레스는 궁중 여인들에게 심각한 화병을 안겨줬습니다. 소가리병은 간에 열을 발생시키고 결국 몸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궁중에서는 이 화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오미자, 구기자, 대추, 복분자차를 자주 마셨습니다. 검은 깨, 미역, 흑염소, 오골계 같은 블랙푸드가 수라상에 오른 것도 같은 이유였어요. 실제로 조선 왕비의 평균 수명은 51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후궁들은 왕비보다 평균 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왕비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고단한 삶이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가끔 섬뜩한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죽은 동물의 뼈나 흉측한 인형, 저주하는 글귀가 적힌 부적 같은 것들이었어요. 왜 이 웅장한 궁궐 깊은 곳에 이런 기괴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장희빈입니다. 중인 역관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들어왔던 장욱정은 숙종의 사랑을 받으며 마침내 조선의 왕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왕의 사랑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숙종의 마음이 무수리 출신이었던 최숙빈에게로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왕의 발길이 멀어지자 왕비였던 장씨는 다시 후궁인 희빈으로 강등됐습니다. 얼마 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장희빈의 처소에서 기이한 신당이 발견됐어요.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무서운 의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은
스스로 목심을 끊으라는 싸늘한 어명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종의 왕비였던 패비 윤씨의 이야기는 더욱 처절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독점욕이 너무나 강했던 그녀는 후궁들의 처소로 가는 길목에 죽은 사람의 뼈를 몰래 묻어두는 저주 비방까지 했어요. 마침내 자신의 생일날 밤 남편이 다른 후궁의 처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씨는 이성을 잃고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쫓겨난 지 3년 만에 윤씨는 사약을 받고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뒀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수건을 늙은 어머니에게 건네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하거든 훗날 이 수건으로 나의 원통함을 꼭 말해주어. 어머니가 남긴 이 피 묻은 수건은 훗날 아들 연산군을 분노의 화신으로 만들었고 조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피바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궁궐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그날 밤 권력의 축은 한순간에 왕비에게로 넘어옵니다. 살아생전에는 왕의 그림자처럼 살며 온갖 마음고생을 했던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면 왕의 공식 인장인 금보를 거머쥐고 다음 왕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 즉 왕대비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종이 유언 없이 승하했을 때 중전 심씨가 후계자를 지명했고 선조가 죽었을 때 인목 왕후가 광해군의 즉위를 막으려 인장을 쥐고 막후 정치를 시도했던 것처럼요. 해경궁 홍씨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던 그 며칠 동안 그녀는 오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11살 난 아들마저 죄인의 아들이 되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을 지키는 대신 어린 아들을 살려내는 길을 택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끓어오르는 원망을 가슴 깊이 묻고 시아버지 영조를 찾아가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모자의 목숨만은 살려주어 감사합니다. 뼈에 사무치는 인사였어러. 그리고 어린 새손을 영조의 품에 안겨드리며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를 살려 왕위에 올리겠다는 피 맺힌 어미의 인내였어요.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 그 시대 여인들을 질투에 눈먼 악녀나 권력을 탐은 여우로 쉽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궁궐이라는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여인들의 마음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단 한 명의 남자,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목숨까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었던 서늘하고 무서운 궁궐. 그 좁고 닫힌 세계 속에서 어린 궁녀도, 중전 뒤편의 외로운 후궁도, 심지어 나라의 국모였던 왕비도 결국은 그저 사랑받고 싶고 내 자식을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왕비의 평균 수명 51세, 화려한 옷 뒤에 감춰진 화병, 아들을 낳지 못하면 폐비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왕과 완전히 분리된 건물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긴 밤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와지붕 아래에서도 그들은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겉으로는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하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쏟아지는 업무에 시달리고 누군가 독을 탈까 두려워 은수저에 의지해 밥을 삼키며 아들을 낳지 못할까봐 혹은 정적들에게 밀려나 목숨을 잃을까봐 평생을 화병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사랑에 울고 질투에 미치고 핏줄을 지키기 위해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조선 왕실 여인들. 그들의 고단했던 숨결이 담긴 궁궐의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훨씬 더 처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